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시티와 2023-24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빅찬스 미스를 기록하면서 아쉬운 경기를 했는데요. 적장인 펩 가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그리고 맨시티 레전드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맡은 마이카 리차즈는 모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잘못한 게 아니라 골키퍼 오르테가의 선방이 대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비범한 선수라면서 8년간 맨시티를 괴롭혔던 선수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보여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영국 현지 중계방송과 언론평가, 레전드 해설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결과는 많은 매체들이 예상한 대로 맨체스터 시티의 완승이었죠. 네. 맨시티가 2대0으로 이기긴 했는데요. 하지만 또 지금까지 토트넘이 보여왔던 경기력, 4연패 과정도 있었고 또 번리를 상대로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솔직히 조금 이제 수비적인 불안감들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원툴 전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걸 고집한다면 이번에도 좀 참사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스코어상으로는 이제 득점도 없었고 두 골을 내줬지만 굉장히 좀 대등하고 팽팽하고 조금 인상적인 경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골만 나오지 않았지 경기 내용은 인상적이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강팀들을 상대하다가 혼쭐이 났었는데 오늘은 맨시티를 상대로 그래도 한번 좀 기대감을 갖는 경기 내내 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경기 기록을 보셔도 토트넘이 점유율은 항상 가져갑니다. 53%로 맨시티보다 앞섰는데 점유율만 앞섰던 게 아니라 슈팅 숫자도 10대 8로 토트넘이 더 많았고 그리고 유효 슈팅도 5대 5니까 대등했어요. 물론 이제 기대 득점 자체는 맨시티가 2.4골이니까 2골 이상을 넣을 정도, 한 3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던 것은 맞지만 토트넘도 무득점인 것에 반해 기대 득점은 1.33골이니까 한두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다. 공격 위협도를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전반 막판 전까지는 위협적인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경기 흐름을 주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도 초반에는 토트넘이 기회를 만들다가 이제 선제골을 내주면서 조금 주춤했어요. 네. 그러고 다시 또 동점골을 노리다가 막판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끌려가는 팀이 총공세를 펼치다가 역습당해서 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토트넘이 또 역습에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 경기에 비해서는 특히 맨시티가 현재 유럽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토트넘이 선전했다. 그리고 조금 가능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이제 올 시즌 첫 전술의 변화를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다양한 변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를 가져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내내 잘 먹혀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2-3-1 포메이션 그 하나의 포메이션을 갖고 선수가 다치거나 선수가 지치면은 그 선수만 바꿔줬고 심지어 경기 도중에도 그 전형 자체를 크게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 반더벤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두고 드라구신 선수를 센터백으로 놓은 것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꿨어요. 공격 숫자 보통 이제 4-2-3-1로 경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소파스코어에서는 4-3-1-2로 봤거든요. 근데 이 투톱으로 손흥민 선수와 존슨 선수가 뛰게 됐는데 오른쪽에 있는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를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공격수 스트라이커가 없는 전술이었다. 손흥민 선수와 존슨이 투톱이 아니라 그냥 평소처럼 좌우 윙어로 뛰고 공격수를 놓지 않고 제로톱 형태에서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면서 파페사르가 지금 공격형 미드필드 위치에 있지만 때로는 메디슨과 사르가 마치 이제 두 명의 측면 미드필드처럼 같이 올라가서 손흥민 존슨과 함께 압박을 하거나 또 뒤에서는 지금까지 조금 공격적으로 움직이던 토트넘이 센터백 커버가 안 됐는데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아예 둘이 나란히 서서 센터백 앞에 배치되어가지고 좀 수비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고 또 때로는 아예 6명의 선수들이 중원 압박을 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저지하는 굉장히 조금 실리적이고 조금 철학을 조금은 포기한 그런 경기를 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전 양상은 정말로 맨시티가 좀 답답해했고 경기 중계하면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그런 표정들. 네. 그리고 맨시티 선수들도 이거 뭐지?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이전처럼 똑같은 패턴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허를 찔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 전방 압박을 당할 때도 줄 수 있는 패스 코스가 달라지다 보니까 네. 맨시티 압박이 안 먹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토트넘이 좀 공격 기회를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게 공격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잘 맞고 공격 지역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슈팅 기회를 제대로 좀 만들어내지 못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도 전반전에 토트넘이 꽤 괜찮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전방에 이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는 가운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득점을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물음표가 던져지기도 했었죠. 예, 과연 결정타가 어디서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유가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력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다 보니까 당장 이제 상대의 오른쪽 풀백인 카일 워커에게 많이 잡혔어요. 네. 워커가 손흥민 선수를 잘 막고 있다고 게리 네빌도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워커는 유럽 최고의 오른쪽 수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과 속도와 이제 노련미를 다 갖추고 있거든요. 사실 이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워커랑 맞붙을 때는 항상 고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왼쪽과 전방을 모두 아우르다 보니까 활동량과 활동 거리도 많아지니까 공격 상황에서 힘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었고, 또 존스는 빠르고 열심히 뛰기는 하는데 마지막 패스의 정확성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결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쉽다 보니까 토트넘이 플레이는 안정적이었는데 날카롭지 못했다.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BBC 토트넘의 팬 반응도 좀 흥미로운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제 토트넘 팬들이 계속 실망스러운 경기로 초반부터 좀 실망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괜찮은 출발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토트넘이 뭐 전반 15분 안에 엄청난 슈팅을 맞다가 결국 전반전에 한 두세 골을 먹는 경기, 그러면서 후반전에 꾸역꾸역 쫓아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는 전반전에 골을 내주지도 않았고 또 전반전에 조금 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심지어 지금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유력한 맨시티를 상대로 잘하네. 그런데 또 역으로 이 경기가 토트넘이 이제 이길 경우에는 맨시티가 우승을 못하게 되면서 토트넘이 가장 싫어하는 라이벌 북런던의 이웃인 아스널이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잘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 때 잘했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 오늘 잘해가지고 아스널이 우승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다. 하지만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당연히 네. 우리 팀이 이기길 바라지 뭐 져서 아스널이 못 우승하게 하자, 이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런 마음도 들었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정도겠죠. 그렇습니다. 아스널 팬들이 이제 토트넘을 응원하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전반전 경기 양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토트넘이 조금 더 대담하게 플레이를 했다면 어땠을까? 초반 흐름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르에게 주고 들어갔는데 사르 선수가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찔러주는 패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약간 머뭇거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뒤로 패스가 전개됐고 포로가 이어받았을 때도 포로가 손흥민 선수의 침투 동선에 맞춰서 공격적인 패스를 해야 되는데 또 백패스를 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의 압박 속에 자기 전에 갇히게 됐다라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했던 전반 21분의 장면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기회 두 개를 놓쳤던 장면들이 하이라이트에는 많이 나오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좋은 침투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체력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좀 빨리 패스를 줬더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지치기 전에 좋은 슈팅 기회를 맞이하고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딱 주고 뛰어들어갈 때 사르가 바로 돌려줬더라면 마치 예전에 손케주오가 뛸 때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뒤를 쫙 파고들어서 전반 21분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안 지쳤어요. 그러면 골키퍼와 1대1로 마주했을 때 좀 더 힘차게, 정확하게, 좀 여유롭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패스가 안 왔다. 계속 안 오는 과정 속에 조금 본인도 지치고 조급해졌던 것들이 이후에 빅찬 스미스로 좀 이어졌던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4분 장면인데 이 장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상대 선수를 맞고 좀 굴절되는 장면이었죠. 예, 케빈 더브라이너를 맞고 굴절됐는데 이게 코너킥으로 선언이 안 됐어요. 네. 영국 BBC 해설도 토트넘에 코너킥이 주어졌어야 되는데 판정이 잘못 나왔다고 했지만, 그랬던 이유가 원래 이제 이 슈팅이 정확하기보다 조금 많이 빗맞은 슈팅이다 보니까 저게 이제 상대를 맞고 빗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건가라고 조심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 BBC도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엉망이었다고 했는데, 코너킥이 뒤로 빠졌을 때 퉁 튀어오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키핑하고 바로 때렸거든요. 근데 조금 중심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니까 시즌 막판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날 토트넘이 정말 수비적으로 신경 쓴 경기였고,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붙어 있다가 굉장히 많은 거리를 가로지르면서 공격에 가담하고 또 수비 가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좀 지친 기색들이 보였다. 그런 것들이 슈팅을 할 때의 정확성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34분 저 슈팅 때 저희들이 손흥민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
몇 차례 기회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또 좀 아쉬웠어요. 예, 후반 시작 3분 만이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먼저 골을 넣었다면 정말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었고 후반 초반에 존슨이 오랜만에 좋은 플레이를 했어요. 오른쪽 측면에 파고들고 빈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을 때 손흥민 선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슨이 오른쪽에 붙어있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붙어있잖아요. 그 가운데 빈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맨시티 수비 사이로 탁 들어오는 정말 영리한 오프더볼 네.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에데르송 골키퍼랑 1대1 기회가 딱 났어요. 여기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이제 에데르송의 가슴팍에 막히는 상황이 됐는데 BBC 해설도 이 장면은 저희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 좀 띄워찼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각도를 잡았고 포스트로 달려들면서 에데르송 골키퍼 위로 슈팅을 공을 재치 있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 골키퍼가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막아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의도 자체는 괜찮았는데 골키퍼가 파악하고 막아낸 거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 즉 이것도 골키퍼의 선방이었다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평을 좀 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역습 상황 또는 또 하프타임 이후에 역시 토트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것 같다. 전반전을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면 후반전은 공격의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 경고 신호로 맨시티가 좀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1대0으로 뒤져 있는 상황에서 89분이었으니까 후반전 시간이 이제 거의 정규 시간 다 돼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이렇게 완벽한 기회였는데 오르테가의 또 아주 놀라운 선방이 나왔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서 2명의 골키퍼를 상대했는데 각각 네. 한 차례씩의 1대1 기회를 막히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에데르송 골키퍼가 로메로 선수랑 부딪히면서 특히 머리를 다치면서 교체 아웃이 됐을 때 저희는 조금 토트넘에게 행운이 따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오르테가 골키퍼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경기를 앉아서 지켜보던 선수가 투입이 되면 좀 몸도 안 풀렸을 수 있고 좀 감각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선방을 펼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이 물론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가기는 했지만 이 경기가 말씀드린 그 오르테가 골키퍼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제 에데르송 골키퍼가 머리를 다쳐서 치료하는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VAR 체크 시간도 있어서 10분 정도 추가 시간이 줘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다면 2대1로 뒤집을 수 있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BBC에서도 이제 토트넘에겐 황금 같은 찬스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장면이 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후벤 디아스의 뒤를 완전히 파고들면서 오르테가와 1대1이 됐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혼자 주저앉고 절망하는 모습이 정말 크게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럴만했던 것이 사실 저희들은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런 기회에서는 거의 놓치지 않는 선수였기 때문에 골을 확신을 했었잖아요. 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현장에서 취재한 닉 라이트 기자 같은 경우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장면을 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맨시티에게 거의 재앙이 될 뻔한 순간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경기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순간.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아마 좀 앞을 내다보는 감독 약간 느낌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할 때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뒷공간을 탁 치고 들어갈 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머리를 딱 감싸 안고 경기도 안 보는 거예요. 뒤돌아갖고 이거 하니까 골 먹고 이 장면도 그랬을 거예요. 또 손흥민 선수한테 당하는구나. 이거 먹었다. 왜냐? 여기서 토트넘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만약에 그렇게 경기가 끝난다면 어떻게 보면 맨시티 입장에서 이 경기를 못 이긴다고 했을 때 지금 아스널과 골 득실 차에 있어서 열세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를 이겨도 아스널도 이길 경우에는 아스널이 우승을 하는 상황이다. 즉 맨시티는 반드시 이 경기를 이겨야 했는데 89분에 동점골을 내준다? 그러면 이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우승이 날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테가 골키퍼가 막아낸 거죠.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이게 허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갖고 이게 그 스카이 스포츠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맨시티의 허리 진영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자세히 봤더니 내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보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주저앉은 걸 보고서 왜 그러셨냐 했더니 나 그 허리가 앉아서 앉았던 거다라고 농담을 네. 한 거고요. 사실은 정말 놀라가지고 골 먹는가 싶어서 이제 주저앉았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놓쳤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7, 8년 동안 해리 케인과 더불어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오마이갓 그 순간이 나왔을 때 나는 정말 맙소사 또 그러는구나 난 또 그래서 안 돼 not again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테판 오르테가 골키퍼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크레더블 세이브 놀라운 선방을 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오르테가는 제 인생에서 본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선방은 내 인생 최고의 1대1 선방 장면이었다. 즉 손흥민 선수가 1대1을 허무하게 놓치거나 잘못 찾거나 실축을 한 게 아니라 오르테가가 엄청난 선방을 한 거다라고 칭찬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놓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골키퍼가 잘 막은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두둔했다, 변호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86분 장면인데 존슨의 압박이 성공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 1대1 찬스가 왔거든요. 그리고 오르테가와 이제 1대1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놓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사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에데르송이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네. 오르테가는 몸이 안 풀렸겠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에데르송 골키퍼가 빌드업 능력은 굉장히 좋고 선방 순발력도 좋지만 1대1 상황에서 다리 사이로 골을 먹는 패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하고 오르테가인데 그걸 잠깐 잊고 그렇게 짠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오르테가 골키퍼가 대단한 게 손흥민 선수의 이런 패턴을 어떻게 보면 연구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이 주전으로 못 뛴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사실 여기로 찰 거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고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미리 움직였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여기서 슈팅하는데 보고 딱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물론 이제 저희도 손흥민 선수를 무작정 이제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골키퍼를 제치고 들어간다거나 로빙슛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로 뻥 때렸다거나 다른 코스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장면은 소싸움에서 물론 오르테가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오르테가가 잘 막은 면이 좀 더 큰 장면이 아닐까. 실축이라면 아예 밖으로 찬다거나 골키퍼 정면으로 찬다거나 좀 누구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야지 공격수가 잘못 찬 건데 이거는 가랑이 사이드를 절묘하게 노렸는데 그걸 막았다 보니까 글쎄요 손흥민 선수 물론 아쉬운 마무리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실력이 끝났다 시대가 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네. 잘못은 아니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오르테가가 지금 오른발을 쭉 뻗으면서 기가 막히게 막아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리차즈 선수 그 해설을 맡았던 리차즈도 손흥민의 슈팅을 막은 오르테가 선수가 대단했다. 오늘 경기는 좀 이상했다. 굉장히 좀 긴장되는 상황이 끝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오르테가가 천금 같은 그런 골을 막아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런 타이틀 경쟁 과정에는 항상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바로 이런 순간이다. 이런 순간에서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승팀이 바뀌는 건데 보통 이런 해설이 나왔을 때 정말 공격수가 잘못 찼을 때는 이 레전드 해설가들은 선수 출신이니까 잘 알거든요. 네네. 이거 선수가 이렇게 슈팅하면 안 되죠. 이거 집중력 떨어졌습니다. 이거 결정력 이거 뭐죠? 황당한 마무리인데요. 이렇게 욕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솔직한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르테가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선방한 게 대단했습니다. 이거는 골키퍼의 슈퍼플레이지 손흥민이 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력 노하우, 지식이 있는 선수다. 오르테가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집중력도 좋았지만 지식, 그러니까 분석을 좀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슈팅 코스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로 찰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오른 다리를 뻗으면서 그쪽을 막아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마이클 리차즈가 똑같은 평가를 한 거예요. 예, 즉 이게 한 명이 조금 이제 립 서비스로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이 경기를 전문 지식을 갖고 지켜본 분들은 다 손흥민 선수의 실축이나 빅찬스 미스가 아니라 빅찬스를 막아낸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르테가의 기록을 보면은 오늘 나왔던 선방이 그냥 나온 선방은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이 기록을 보시면 물론 오르테가 선수가 이제 표본은 적어요. 왜냐? 네. 에데르송 선수가 대부분 뛰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올 시즌 나올 때마다 이제 마주했던 슈팅이 총 유효 슈팅. 그러니까 왜냐면 슈팅이 빗나간 거는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13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3번 중에 11개의 슈팅을 막았다. 그러면 선방률이 85%예요.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11번 연속으로 이렇게 선방을 또 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조금 먹었던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네. 초기니까 이제 점점 이 경험이 쌓아가면서 다 맞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슈팅이 늘어나면은 선방률은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지만 85%의 선방률을 기록하고 있는 골키퍼에게 막힌 것은 손흥민이 그거 왜 못 넣었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골키퍼가 좀 잘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빅찬스 미스가 있긴 했습니다만 패스 성공률도 상당히 높았고 굉장히 많은 거리를 질주하면서 이제 수비 부담을 또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슈팅 4개가 있었는데 이게 2개의 슈팅, 유효 슈팅이 이제 골키퍼에 막혔죠. 그리고 하나의 슈팅은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걸렸고 하나가 빗나갔으니까 슈팅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드리블 시도도 5번이나 했고 말씀하신 대로 패스 성공률이 92%였다. 공격적인 역할에서 이렇게 많이 뛰면서도 패스를 이제 미스를 하면서 역습을 유발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고 9번이나 그라운드볼 경합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왼쪽 높은 곳, 왼쪽 중앙 지역, 수비 지역, 그리고 오른쪽 중앙 전방까지 정말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저도 이 빅찬 스미스 2개 나왔을 때 영국 현지 언론들이 또 손흥민 선수 엄청 또 비판하겠구나, 평점 가혹하게 주겠구나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풋볼 런던도 6점 주면서 빅찬스를 놓쳤지만 엄청 많은 커버드 플랜트 오브 그라운드 많은 영역을 커버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줬고 대부분의 매체들이 낮게 줘도 5점 정도만 주면서 손흥민 선수 빅찬 스미스 2개면 사실 2, 3점 나오거든요. 3, 그렇죠, 4점. 거의 그렇죠. 뭐 최악의 선수로 꼽힐 수 있었는데 이해하더라고요. 그런 네. 면들이 사실 또 다른 기록으로도 좀 증명되는 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 축구 연구소 5월 9일 이제 보고서를 보면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전 세계 공격수 중 누가 수비를 가장 열심히 가담하는가. 이 장면은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또 훌륭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공격수가 수비에서 시속 25km 이상 빠르게 질주한 거리를 측정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는데 또 다른 것은 신체 접촉이나 볼 터치 없이 상대 선수를 압박한 횟수였습니다. 네, 여기 있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거리 100점 만점이니까 유럽 전체 세계 최고의 리그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가장 많이 수비에 가담한 공격수가 없다. 그리고 압박 횟수 점수도 86.6점이니까 최상위권이다. 많이 뛰고 압박도 굉장히 많이 해서 전체 1위, 공격수 압박 수비 1위가 손흥민 선수인데 주목할 점은 다른 이제 20위권에 오르는 선수들의 소속팀을 보면은 유럽 5대 리그 팀이 거의 없다. 그리고 유럽의 빅리그 우승권 팀이 거의 없다. 그 얘기는 보통 이제 공격수들이 수비를 많이 하는 경우는 좀 약팀이거나 좀 밀리는 팀들의 경우가 많은데 또 토트넘은 그런 팀이 아니잖아요. 전반기엔 우승권까지 올라갔고 그런 팀들은 사실 이제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수비도 많이 해야 되고 골도 넣어야 되고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건재하지만 3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나이가 네.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수비 가담을 많이 하면 당연히 시즌 막판에 이런 경기를 하면은 그 슈팅을 해야 될 때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평소보다 결정력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록 보면 재밌는 게 러시아 리그 이 스파르탁 모스크바에서 뛰는 이 코스타리카 선수잖아요. 이제 만프레드 우갈데 선수. 이 선수가 나이가 지금 21살이에요. 그렇죠. 21살의 우갈데 선수랑 이제 31살의 손흥민 선수가 1, 2위에 올라 있고 또 재밌는 것은 토트넘에 뛰는 손흥민의 동료인 히샬리수용 선수가 전체 88.4%로 6위에 올라 있어요. 88.4점으로 6위에 올라 있어요. 이것도 역시 토트넘이 그만큼 공격수들에게 이제 수비 가담을 많이 시켰는 부분들이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목할 점이 이제 상위 21위 공격수 압박 순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나이가 많아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점들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지금 체력을 수비에 많이 쏟고 있느냐. 그러면서도 골 많이 넣었잖아요. 17골 넣었기 때문에 오늘 빅찬 스미스는 조금 물론 그 장면 저희도 아쉽게 봤지만 손흥민 선수 얼마나 더 힘들고 본인이 얼마나 더 안타깝겠느냐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맨시티를 상대했으니까 더 또 수비를 많이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앞에 공격수도 없었다. 이번 경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원래 원톱으로 뛰면서도 압박을 많이 하는데 이번 경기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원톱 역할도 함께 같이 했으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뛰었다고 봐야 뛰었죠. 돼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체력 부담을 가진 가운데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뭐 재밌는 그 부분인데요. 경기 전 영국 현지 토트넘 팬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네. 영국 팬들의 생각이랑 저희랑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클루셉스키가 조금 느리지만 네. 이 선수가 필요한 이유가 몸이 좋고 공 잘 지키고 등지기 딱딱대고 또 기술도 좀 있고 또 패스도 좀 되니까 측면에 놓으면 이 선수가 너무 이제 왼발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만 하고 가운데에 놓으면은 패스가 좋긴 한데 역시 오른발 시야가 안 나오는 데다가 좀 템포가 느리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러면 최전방에 넣는 게 어떨까? 최전방에서 미끼역할하게 해주고 등지고 밀어주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경기 선발 명단 나왔을 때 이제 영국 현지의 안나 하벨스라는 팬도 아니 중앙 공격수가 없잖아요. 아니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빠졌다고 해서 중앙 공격수를 안 두는 제로톱보다는 쿠루세스키 쓰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도 해봤고 또 쿠루세스키 선수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좋은 기회도 많이 만들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경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거의 확실해졌죠? 예, 뭐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이제 홀란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두 번째 골을 넣었을 때 이것으로 디펜딩 챔피언이 또 한 번 타이틀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골이 들어가면서 또 홀란 선수가 27호 골을 올 시즌에 기록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 경기 마치고 나서 이 경기 쉽지 않았다.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비범한 선수였고 뭐 그 외에도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존슨, 쿠루세스키 모두 위협적이었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우리가 정말 힘겹게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선수단의 덕담도 건네면서 또 승리를 챙겨갔고요. 이로 인해 뭐 토트넘의 패배는 아쉽게 됐지만 토트넘은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라면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 아스널이 2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렸지만 그것을 이제 거의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제 축구의 아직은 또 몰라요. 네,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시티가 지고 이제 아스널이 이기면 아스널이 또 우승할 가능성은 또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예,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은 전통적으로 모든 경기가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아스널이 에버턴과 홈 경기를 펼치고 맨시티는 웨스트햄과 홈 경기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인데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5위로 유로파리그 진출이 확정이 돼요. 뭐 이것은 크게 어려운 미션이 아닐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빅찬 스미스가 그래도 있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 마지막 경기에서 좀 이제 올 시즌 10호 도움을 올리면서 텐텐 클럽도 좀 들어가고 또 17호 골이잖아요. 3골을 넣어서 헤트트릭을 해서 20호 골을 좀 달성하는 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이번 맨시티전의 아쉬움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3골 1개 도움 정도면 우리 한준 기자가 예. 좀 편안하게 시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 뭐 4연패부터 한 6경기를 너무 힘들게 봤거든요. 마지막에 좀 웃으면서 마치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경기 남아 있네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지막 한 경기에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마지막 경기에 대한 최신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